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가문의 영속성을 신성한 의무라고 여기면서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으려 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개개인에게는 비극이 아닐 수 없던 시대의 아이러니를 그린 향토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단편소설 궁합과 먼 귀로를 쓰신 김호진 작가님의 작품으로 책 문경의 새벽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오늘도 아크나의 낭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편소설 시 문경의 새벽 중에서 김호진 지음. 종구는 사그라지고 있었다. 아편독이 쏠고 있어 누렇게 쇠는 얼굴이 푸석했다. 당당했던 풍채는 옛 기억뿐. 툇마루 기둥에 기대어 아편년을 빨아대는 종구는 유령 같은 물골이었다. 홀쭉한 몸피에 찌그러진 어깨, 엄지와 검지 끝이 노랗게 절어있고 간간히 밭은 기침을 뱉어냈다. 마약에 취한 동공은 황홀경을 헤매는 모양으로 개슴츠레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에 잠겨 있었다. 상기된 얼굴 표정은 쾌감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듯했다. 몽연한 눈빛은 그러나 말기 중독자의 우울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아편이 좋기는 좋아. 벌써 기분이 알알하다니까. 입맛을 쩍쩍 다신 종구는 푸념 반 넋두리 반의 혼잣말을 궁시렁댔다. 그는 느럭느럭 말하면서 글그렁거리다가는 퍼렇게 죽은 입술을 비죽이며 뜬모를 웃음을 피식 지었다. 죽음을 예고하는 웃음이었다. 오래전 한 강변 마을에 주포 어른이 살고 있었다. 40줄에 들어선 그는 부자면서도 떵떵대는 지주도 떠세하는 토호도 아닌 기품 있는 사인이었다. 어느 강씨 종문 종손인 그는 4대 독자였다. 게다가 그의 아들 종구도 외아들이었다. 종구가 태어난 1920년대만 해도 아들이 없는 집은 대를 잇기 위해 첩을 들였다. 양자를 들이거나 씨 내리거나 씨바지를 들이기도 했는데 종갓집은 더더욱 그랬다. 주포 어른 외아들 종구도 그런 곡절을 거쳐 태어났다. 종구의 어머니는 둘인데 한 분은 주포 어른의 본처 윤부인이고 다른 한 분은 자기를 낳아준 분례다. 인근 국민학교를 다닐 때의 종구는 무던하고 공부도 잘하는 미소년이었는데 그런 그가 서울 어느 중학에 입학하고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소문이 이상하게 번져 동네 사람들은 종구가 바람났다고 쑥덕댔다. 행상 다니는 주포리의 한 장사치가 서울 저잣거리 술집에서 종구와 맞닥뜨린 것이 사단이었다. 종구가 술집 기녀와 눈이 맞아 아들이라도 털썩 낳는다. 그러면 종중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한 일.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주포 어른은 종구를 끌고 와서 결혼시켰다. 그것이 종구 나이 17살 때였다. 혼례식 날 주포 어른은 신랑 신부에게 주문한다. 종손이 뭐냐? 종문의 대통을 이을 사람 아니냐? 명심할 소임은 조상을 받들고 대를 잇는 일. 절사보다 더 큰 불효는 없느니라. 주포 어른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덧붙인다. 우리 가문 앞날이 2사람 금실에 달렸거늘 씨 하나 못 남기는 불효는 하지 말렸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그 말은 주포 어른도 선친에게서 여러 번 들은 가훈 같은 당부다. 종구는 속으로 반발한다. 결혼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면 동물의 짝짓 끼워 모시달라. 종중의 대를 잇는 게 중하다고? 내가 씨내리란 말이야? 종구는 심술이라도 부리듯 결혼하기 무섭게 쌍둥이 딸 2을 낳고 얼마 안 가 또 딸을 낳는다. 다음 해에도 딸을 낳았다. 4번째 딸을 낳던 날 종구 안의 녹전댁은 죄스럽고 민망해서 일어날 수 없었다.
한숨도 탄식도 삼키면서 방바닥에 늘어붙어 울기만 했다. 그때 용기를 준 사람이 종구 생모, 분예다. 어머마 걱정 말거라. 달포 전에 무당골 전바치한테 태점을 안 받나. 요번에는 딸이지만은 요 다음에는 아들이라 카더라. 딸을 맞추는 걸 보이 용한갑다. 그이 고만 일 나라. 맘 단디 묵어야 한대. 귀둥이로 자란 종구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도 얼러 키운 응석바지 같았고 귀태나는 얼굴과 비계처럼 번들거리는 턱살이 그런 느낌을 더해 주었다. 하지만 종구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부르퉁한 표정은 어딘가 그늘져 있었다. 결혼에 대한 불만이 크고 학교를 중퇴한 데다 딸만 연거푸 낳았으니 그 중압감을 못 견뎌 하고 있는 게 뻔했다. 씨바지 몸에서 태어난 자괴감도 적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눈총도 따갑게 느낄 터였다. 주포어른 본처 윤 부인은 결혼 후 아이 셋을 연달아 사산하고는 사뭇 불임이었다. 초조해진 그네는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절에 가서 비손도 했다. 수태에 좋다는 보신제도 이것저것 다려 먹었으나 10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규방을 차지한 안악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보따리를 싸던 시대였다. 더구나 그네는 토반집, 종부였다. 그야말로 제 발로 떠나든가 쫓겨나든가 소첩을 받아주든가 자결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무자는 칠거지하게 하나거늘. 어느 날 그렇게 탄식한 윤 부인은 어금니를 사려 물었다. 어둠이 극에 달한 자정 얼음이었다. 종가의 핏줄은 이어야 하는 법. 중얼댄 윤 부인은 진작 구슬려 놓은 19살 부엌대기 분예를 남편 방에 밀어넣었다. 자정을 택한 것은 단골내 천지보살의 점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인데 주포어른과 분예 사주를 넣고 일진을 짚어본 천지보살은 그 시각이 아들을 뵐 길시라고 궤를 풀었다. 몸집이 작은 분예는 예쁜 축은 아니어도 청순하기가 이를 데 없는 처녀였고 일솜씨와 말솜씨가 옹글고 행실이 조신했다. 사리도 밝았다. 성깔은 좀 있어도 지나치지는 않았고 속이 깊어 윤 부인은 분예의 이런 됨됨이가 마음에 들어 남편의 씨바지 소실로 들였다. 분예 너도 적선하는 거야. 복 받을 거다. 윤 부인이 분예를 밀어넣고 사랑방 대도를 내려서며 덧댄 말이다. 빈틈없는 윤 부인은 음지마을에 사는 분예의 부모의 승낙을 일찌감치 받아두었고 통큰 그네가 옥답 내맞이기를 선뜻 떼어주자 분예 부모는 오히려 고마워했다. 분예가 남편 방으로 들어간 뒤 뒷곁으로 나간 윤 부인은 거북바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다. 몸집 좋은 어둠 속 그네의 옆모습이 합장한 석불좌상 같다. 종가의 혈손을 소원하는 것인지 불임의 한을 달래는 것인지 뒷방 마님으로 물러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인지 하염없이 보리자 염주만 짚어넘기는 그네 볼에 두 줄기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달은 구름 속을 줄곧 드나들고 두어시경 지나 첫 닭이 회를 치며 목청을 내린다. 그 순간 소반 위의 정화수 안에 커다란 달이 빙그레 웃고 있다. 윤 부인은 분예가 막 수태한 환각을 느꼈다. 기쁨인지 서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친 윤 부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분예 네가 이 달같이 번듯한 아들만 낳는다면 내 어찌 네 공을 잊겠느냐. 송암골의 배감사 인경이 소슬하게 울었다. 주포 어른도 진작부터 내심 분예를 염두에 두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처실 윤 부인은 회임 가망이 없고 자기 나이도 적은 게 아니고 양작감도 마땅치 않고 대는 이어야겠고
그런 초조감이 이유였다. 남편이 딴 여자를 넘보면 아내의 육감은 예민해진다. 윤 부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네가 서둘러 분례를 사랑방에 밀어넣은 것은 남편의 꿈틀대는 속내를 읽었기 때문이다. 자기 몸은 말을 안 듣고 분례는 하루가 다르게 물이 오르고 분례를 훔쳐보는 남편의 눈길은 심상찮고 미욱하게 버틸 수만 없는 것을 직감하고 선수를 친 셈이다. 그렇게 해서 1년쯤 뒤 분례는 투실투실한 아들 하나를 낳는다. 그게 종구다. 분례가 주포어른 첩이 되자 우는 사람이 있었다. 강쇠였다. 강쇠는 분례와의 신접살림을 꿈꿔 온 주포어른네 머슴이다. 22살의 견머슴으로 들어온 그는 먼저 들어와 살던 5살 아래의 분례를 보자마자 연심을 느꼈고 눈만 마주쳐도 싱글거리기 일쑤였다. 분례도 겉으로는 쌀쌀맞게 대하면서도 입을 실룩 삐죽이고 눈을 헬끔거리며 좋아했다. 어느 여름날 뒷곁에서 앵두 따는 분례를 보고 불끈 단 강쇠는 못 참고 집적댔다. 그걸 본 윤 부인이 서리빨 질책을 했다. 자네하고 분례는 지체가 다르네. 꿈도 꾸지 말게. 지체라니. 배알이 꼴릴 만큼 고깝게 들렸지만 강쇠는 애써 사겼다. 강쇠는 상전 윤 부인이 경노하는 까닭은 그때는 몰랐다. 그러다 어느 새벽 가슴을 감싸 안고 주포어른 방에서 나오는 분례를 본 강쇠는 낙심한다. 울분에 사무친 숫기 센 강쇠는 지게를 부수며 난리를 친 끝에 돌연 종적을 감춘다. 집을 나가면서 강쇠가 이를 악문다. 내 기어코 다보 올 거다. 강쇠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를 잡는 칼잡이 백정 성골씨 아들이다. 윤 부인이 지체 어쩌고 한 것은 이 점을 빗댄 것이다. 윤 부인이 사매질하듯 강쇠를 모질게 꾸짖은 것은 다 생각이 있어서다. 분례가 비록 부엌댁이지만 장차 주포어른 아이를 낳을 여자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윤 부인은 분례 몸을 빌려 대를 이을 생각을 진작부터 품고 있었다. 종구를 벤 분례가 처음 진통을 느낀 것은 해산 전날의 초저녁이었다. 만삭의 분례가 진통을 호소하자 기미를 알아챈 윤 부인은 서둘러 제넘어 음지마을 용녀를 불렀다. 용녀는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기도 하지만 새 쌍둥이도 받아낸 경험이 많은 산파다. 분례는 자정쯤에 또 진통을 느꼈다. 첫 번째 것과는 다르게 참기 힘든 진통이었다. 분례는 본능적으로 산문에 힘을 모으고 용을 썼다. 입에 수건을 물고서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사경 가까이 되어 세 번째 진통이 왔을 때도 용을 썼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산고에 시달리는 분례보다 지켜보는 윤 부인이 더 속이 탈 지경이었다. 먼 동이 틀 즈음 분례 몸에 또 진통이 왔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고 분례는 용녀가 시키는 대로 온 힘을 모으고 용을 있는 대로 썼다. 그제야 문이 열리면서 뭔가 철퍼덕 쏟아져 나왔다. 시뻘건 핏물이었다. 그걸 본 윤 부인 얼굴이 하얘졌다. 용녀가 황급히 옆에 있는 빨랫줄을 실ong 횃대에 걸어감은 다음 두 끝자락을 분례 손에 쥐어주며 소리친다. 분례가 빨랫줄에 매달리며 연거푸 용을 쓰자 벤에 아이의 정수리가 나올 듯 말 듯 비쳤다. 땀에 전 분례는 거의 빈사 상태였다. 다급해진 윤 부인과 용녀가 아무리 다그쳐도 지친 용녀는 힘을 쓰는 신용만 한다. 윤 부인이 용녀에게 묻는다. 애기는 무사하겠는가? 아죽은 살아있구만요. 분례는 덜컹 겁이 났다. 이러다 아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분례는 죽기 살기로 아랫배에 안간 힘을 모았다. 이윽고 분례가 비명을 삼키며 혼절하는 찰나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침 해가 뜨는 시각이었고 지독한 난산이었다. 조금 뒤 분례 귀 속 아득한 곳에서 윤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이네 아들이야. 이런 경사가 어디 쉽겠는가? 자네 공이 크네. 분예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기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분예가 몸을 돌려 아기를 바라보는데 용녀가 말한다. 큰 제목이여. 보통 아가 아니여. 글지만은 나올 때 애를 먹이는 나는 고집이 센 법이여. 이런 아는 뭐든지 지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 속개나 썩을 거여. 하지만 분례 귀에는 큰 제목이라는 말만 들렸다. 윤 부인은 복덩이 종구를 자기가 낳은 살부치처럼 애지중지 키웠다. 갓난아기 종구가 잠투정이라도 하면 강보에 쌓안고 둥게둥게 어르기도 하고 말라 오그라진 자기 젖꼭지를 얼른 물리고는 했다. 종구가 홍역을 앓을 때는 밤새껏 살풀이굿을 하며 법석을 떨었고 음지마을 용녀를 불러 바깥 소슬대문에는 청룡을, 안뜰 중문에는 백호를, 사랑채 퇴마루 기둥에는 봉황을, 안채 대청마루 기둥에는 거북을 커다랗게 그려붙였다. 곳곳에 등롱도 대낮같이 밝혔다. 용녀는 신들린 듯 무경을 외고 꽹과리와 장고를 치고 신하위를 지르며 무의자락을 나부꼈다. 곤뎃짓으로 상모를 돌리고 작두날 위에서 맨발 춤사위 제주도 부렸다. 한마당 가득한 구경꾼과 하늘 높은 용마루가 종구의 존재성을 한껏 과시하는 밤이었다. 천지보살 용녀의 신기 덕분인지 종구는 홍역을 이겨냈다. 종구를 얻은 뒤에도 윤 부인은 분예에게 남편 잠자리 시중을 계속 들게 했는데 이는 씨 하나 더 얻으려는 욕심이 있어서였다. 윤 부인도 더러 투심이 성과를 드러낼 때면 분예 대신 남편 방을 찾았다. 늦은 저녁 직접 자릿기를 받쳐들고 사랑방 문턱을 넘어서고는 했다. 주포어른의 근력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왜소하고 깡마른 체구에 해수병까지 앓던 그는 몇 년 골골 버티다 돌연 세상을 떴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사람들이 기혈이 막혀서라느니 중풍을 맞아서라느니 이러쿵저러쿵 수군대는 중에 기동어른이 안타까워하는 투로 한마디 했다. 과색댐이여. 새파란 처자를 소실로 삼았으니 안 죽고 백이겠나? 그 사람 본래 약골 아인가? 심술 많은 본처도 시시로 보채 쓸끼고. 주포어른이 세상을 뜨자 종구는 이렇게 자기 심경을 넋두리했다. 내가 종손이라고? 종손은 종가를 지키는 게 도리라고? 나는 도시로 나가서 사업할 거야. 도시에서는 내 출생을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리 혼잣말이어도 투덜대는 뽐새가 보통 삐딱한 게 아니다. 종구가 12살쯤 되었을 때 주포어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종구 너는 문중의 기둥이다. 종소는 종택을 지키며 대소사를 돌봐야 하는 법. 주량 생각은 허지도 마라. 종중 재앙 때는 네가 초헌 재준이라. 재주?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도 문중 어른들은 나를 꼴같지 않은 서출이라고 업신여기지 않나. 종구가 딴 생각을 하자 빨던 장죽으로 통나무 잿더리를 탕탕 친 주포어른은 한마디 보탠다. 부부는 한번 작배하면 해로하는 게 홍복이다. 한눈 팔지 말아야 헌다. 이 세상 어디에도 조강지처만한 여자 없느니라. 주포어른은 고드러진 턱수염을 두어 번 쓸어 훑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친방 생활도 간섭하던 부친이 작고하자 종구는 강원도 태백을 뻔질나게 드나든다. 탄광 사업을 한다고 했다. 토지를 처분해서 광산 하나를 통째로 매입한 것이다. 종구 나이 30도 안 되었을 때였다. 영업상무만 믿고 경험 없이 덤벼든 사업이 잘 될 리가 없다. 자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땅을 팔아 땜질했다. 그 즈음 아내 녹전댁이 또 딸을 낳는다. 구실을 얻은 종구는 안동에 딴 살림을 차린다. 녹전댁은 오종종하게 속 좁은 여편네가 아니었다. 질투심 많은 앙징스런 여편네도 아닌 그네는 짱알거리며 강샘을 부리기는커녕 볼멘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내의 도리만 다할 뿐이었다. 아들은 방탕하고 가세는 무너지고 화병을 얻은 윤부인은 종구가 두 번째 첩살림을 차린 다음 해에 세상을 뜬다. 눈을 감기 전 윤부인은 종구를 불러 유언 비슷한 말을 했다. 어예 뜬동 한 달에 한 번쯤은 종택을 들러라. 애미를 독방에만 가둬놓지 말고 그래야 후사를 보지. 종구는 윤부인의 당부를 따르지 않았다. 녹전댁을 찾기는커녕 되레 씨앗을 갈아치우며 해방감을 만끽하는 기세였고 곱비 풀린 젊은 궁도령 종구는 거침이 없었다. 마작을 좋아한 종구는 주말마다 안동 첩집에서 노름판을 벌인다. 노름패에는 늑대 눈을 닮은 외파리 형사도 있고 딸기코를 한 세무원도 있고 구렛나룻이 얼굴을 덮은 잔나비 형상의 군청 직원도 있었다. 신부는 공무원이지만 외근을 핑계로 대낮에도 술집에서 늦침을 흘리는 사람들이다. 하나같이 젊은 30대 사내들이었는데 종구가 애초 그들과 어울린 의도는 장사 속이었다. 그러나 원체 노는 본세가 흐벅지고 헛헛한 그는 곧 그들과 한패가 되어 방탕한 삶 속으로 나날이 빠져들어갔다. 종구첩 오키는 틀의 머리 밑으로 드러난 뒷목이 유난히 탐스러운 여자였다. 도톰한 입술과 오뚝한 콧마루와 짤쏙한 허리가 제법이던 그녀는 전신이 생동감 있게 조화를 이룬 20대였고 몸피는 가냘파도 가슴은 풍만하고 볼품은 왠지 잔망스럽고 행동은 경망했다. 그에 비하면 정실 녹전댁이 기품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적인 신비로움까지 훨씬 나아 보였다. 강촌 여인답지 않은 섬세한 살결과 다소곳한 자태가 특히 그랬다. 살림살이도 야무지고 알뜰해서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녹전댁이었다. 종구가 누린 호사는 가차없는 응징으로 돌아왔다. 광부 매몰사고와 세금 문제가 겹쳐 허우적거리는 와중에 탄광사업을 총괄하던 영업부장이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가 여직원과 짜고 자금을 빼돌린 탓에 회사가 폭삭 망하고 말았다. 부잣집 외아들로 자란 종구는 각박한 세파와 부대껴 본 적이 없다. 먹고 살기 위해 허둥댈 필요가 없었던 그는 선친이 남겨준 재산이 있는 한 사업 자금으로든 노름 미천으로든 마음 맥히는 대로 쓰면 그만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에 빠져있던 종구는 탄광 사업도 관건만 끼면 잘 될 것으로 믿고 술판과 노름판에 더 신경을 썼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끝판이 좋을 리가 없었다. 얼마 안 가서 딸기코는 술의 사건으로 구속되고 외파리는 어느 여인과의 간음 사건에 휘말려 고소당하고 잔나비는 술에 절어 간암으로 죽었다. 종구는 망했다. 환락은 속절없이 깨지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종택과 몇 되기 비탈밭과 텃밭만 남겨놓고 나머지 토지는 다 처분했다. 백여마지기 논밭이 거덜나자 머슴이든 부엌대기든 드난살이하던 사람들은 다 제발로 떠나갔고 문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가 친척들도 하나같이 발을 끊었다. 일손이 달려 안방만 지킬 수 없게 된 녹전댁은 팔을 걷어올리고 들판으로 나갔다. 몸빼를 입고 수건을 두른 그네는 시어머니 분예와 함께 대지와 맞섰다. 대갓집 마님이 하루아침에 거친 들판의 억척 농부가 된 것이었다. 그래도 그네는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다. 큰 시어머니 윤부인의 유언을 떠올리면서
어머마, 꾹 참고 기다려야 한다. 종구는 필시 어머만테로 돌아올 거다. 빚을 갚기 위해 팔던 토지를 작심하고 사들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강쇠였다. 강쇠는 이장을 내세워 종군의 토지를 거저 줍다시피 사들였다. 좋아하던 분예를 주포어른에게 빼앗긴 한을 풀기라도 하듯 그는 빚에 몰린 종구가 내던지는 땅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았다. 굶주린 포식자와도 같은 맹렬한 기세였다. 형편 좀 펴졌다고 덩그럭거리는 꼴이 가관이었지만 강쇠의 상승세는 놀라웠다. 그동안 물밑에 숨어 살던 괴물이 거대한 물살을 타고 급부상하는 형국이었다. 주포어른 댁에서 쫓겨난 강쇠는 안동역에서 지게꾼 노릇을 하는가 하면 노가다판에서 막노동도 했다. 허접한 잡화를 싸들고 이장 저장 옮겨다니며 보따리 장사도 했다. 그가 한미천 잡게 된 계기는 떠돌이 약장수를 하면서인데 밀가루와 백봉령가루로 만든 환약을 불로장수 약이라며 장날마다 떠벌린 게 대박을 쳤다. 하루는 난전에서 옷을 파는 뜨내기 보따리상이 강쇠에게 묻는다. 형씨는 무슨 수로 돈을 그리 잘 버는 거요? 입담으로 버는 거요. 약장사는 막항 허풍으로 속여먹는 야바위꾼이요. 넉살 좋고 몸집 좋은 그는 더러 뻥도 치고 앉은뱅이 춤도 추고 차력술도 부렸다. 그가 등에 바가지를 넣고 곱사춤을 출 때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고 바로 그 순간 그는 환약을 한 움큼 삼키고는 각설이 타령을 하며 약을 팔았다. 일본 형사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한몫 챙겼다느니 해방 직후에는 적산가옥도 한 채 거머쥐었다느니 하고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쫓겨날 무렵 주포어른과 윤부인 위엄이 서리빨 같은데도 지게를 작살내며 난리를 친 강쇠다. 원체 얼굴 가죽이 두꺼운 데다 오지랖도 경치게 넓다고 소문난 사내였다. 눈치 빠르고 잔꾀도 예사가 아니었다. 이런 그에게는 해방 전후에 수라장 같은 혼란이 한몫 잡는 기회였고 이번에는 옛 상전의 아들 종구가 또 한 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치듯이 종구는 또 풍랑을 만난다. 살림이 군색해지자 첩이 다른 사내와 배가 맞아 달아난 거다. 종구에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이 무렵 종구는 하루 종일 술잔을 기울이며 청승맞게 훌쩍였다. 입 아귀를 실룩거리며 질펀하게 우는 것이 자기 몸에 서린 씨바지의 한을 표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간의 방탕을 회호하는 것 같기도 했다. 종구는 얼마 안가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한에 시달리는 종구에게는 아편이 가장 좋은 안정제였을지 모르나 그것은 파멸을 재촉하는 촉매제였다. 아편을 끊으면 반미치광이가 되는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한 종구가 말기 중독자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제 앞가림은커녕 다른 사람의 수발 없이는 단 며칠의 일상도 누릴 수 없게 되자 그는 본가로 돌아왔다. 고향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종구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는다. 강쇠였다. 강쇠가 윤부인한테 야단 맞고 떠나던 날 분예는 눈물을 훔쳤다. 어떤 때는 그리움에 사무쳐 가슴을 죄기도 했다. 혹시나 되돌아올까 뒷산 고개를 쳐다보며 기다리기도 했다. 3년이나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쌓은 정 때문이었다. 허나 지금은 아니었다. 강시종가의 안방마님이 된 오늘의 분예는 종태까지 넘보는 강쇠가 원수진 사람보다 미웠다. 종구 있는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한마디 툭 뱉은 강쇠는 곧장 사랑방으로 향한다. 자기 집을 드나드는 주인 같은 걸음걸이다. 따개비 모자를 눌러쓰고 지가다비를 신는 차림이 소장료를 받으러 다니는 마름 행색이다. 훤칠한 킷대에 돈사리부터 풍채는 그럴듯하나 몹시 거만스럽다. 헤어진 지 30여 년.
가슴 설레는 재회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안마루에서 본 분예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서로 좋아했던 추억이 되살아났다거나 강쇠가 윤부인한테 쫓겨난 일이 기억나서가 아니다. 간밤에 꾼 꿈이 새삼 소름 끼쳐서다. 꿈속에서 강쇠는 종군의 기와집 용마루에 걸터앉아 술병을 들이키고 있었고 저고리 앞섭을 풀어헤치고 배꼽도 드러내고 있었다. 술을 마시다 말고 분예를 녹일 듯이 노려보던 강쇠는 갑자기 늑대 형상이 되어 달려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흉몽이었다. 비록 꿈이어도 아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이 덮치던 인간이 느닷없이 나타나니 분예는 몹시 불안했다. 강쇠가 찾아온 까닭은 종군애의 마지막 보루인 종택 때문이었다. 이끼 낀 기와골엔 자풀이 성성하고 대들보는 썩고 있어도 그걸 집어 삼켜야 원수풀이가 시원하게 될 것 같아서였다. 강쇠는 진작 종군의 종택을 사겠다는 흥정을 이장을 통해 두어 번 넣었다. 분예가 번번이 가로막자 참다 못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엉큼한 놈, 내가 네 놈 속을 모를 줄 알아? 네 놈 뱃속에는 구렁이가 따비를 틀고 있어. 네 놈은 네 부모도 등지고 간 내 먹을 놈이여. 배락 맞아 죽을 놈. 입속말을 한 분예는 뒷곁을 가로질러 사랑방 쪽으로 서둘러 간다. 여차하면 한바탕 몸싸움이라도 벌일 듯 분노에 찬 발걸음이다. 방 안으로 들어간 강쇠는 분예 아들 종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한다. 무난히 늦었네. 몸이 좀 어떤가? 종구는 풀어진 눈으로 멀거니 마주보기만 한다. 종구가 제법 격식 있게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자 강쇠가 대뜸 본론을 꺼낸다. 집을 팔아서라도 몸을 나서야 하자는가. 후하게 줄 테니 팔게나. 우렁우렁 울리는 능갈친 목소리다. 종구가 머뭇대는데 분예가 곤두박질 치듯 뛰어들어 새된 소리를 지른다. 아이고, 종택은 몸 팔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팔아. 악다구니와도 같은 악지센 목소리다. 그것은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발악이었다. 주제에 종택을 사겠다고? 넘볼 걸 넘봐 이 사기꾼 놈아. 종택은 아무나 못 사. 종가는 종손이 사는 집이여. 분수도 모르고 돌매총이 맹구로 나대지 말어. 눈꼴 실어버. 낯가릴 사이도 아니고 오기가 뻗친 분예는 대놓고 성질을 부렸다. 분예가 이토록 야멸차고 본때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임종 때 윤부인이 한 말이 생각나서다. 어옜든동 종택은 지켜야 하네. 누가 뭐라 해도 팔면 안 되네. 종택 없는 종소는 걸뱅이만도 못하네. 내 말 허수이 듣지 말고 명심하게. 자네만 믿네. 혼쭐을 당한 강쇠는 군말 없이 가버리고 분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다.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종손이 이래도 되나 말이야. 뒷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실룩거리는 분예가 실성한 사람 같다. 지켜보는 종구 안의 녹전댁은 눈물을 치맛자락으로 찍어내며 모구름을 삼킨다. 종구는 여인 턱을 치켜들고 등신인 듯 희죽희죽 웃는다. 울다 말고 크크 서름을 삼킨 분예는 돌연 핏게 없는 눈자위를 희번득 뒤집으며 까무러친다. 그 길로 그네는 몸져 눕는다. 소식을 들은 강쇠는 화병에 좋다는 환약을 지어 이장편에 보낸다. 이장이 약봉지를 내놓으며 분예에게 말한다. 강쇠 어른이 보냅니다. 챙겨 잡수시고 얼른 쾌차하시소.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반 몸을 벽에 기댄 분예는 듣는 둥 마는 둥 입속말을 한다. 분예는 약봉지를 쇠죽솥에 던져버린다. 이장으로부터 분예의 병세를 전해들은 강쇠는 며칠 뒤 또 종구를 찾아간다. 분예가 누워있는 틈에 종택건을 단판짓기 위해서다. 종구를 만난 강쇠는 아예 터놓고 말한다. 종구,
전번에 내가 한 말 생각해 봤는가? 시세보다 곱절로 주겠네. 종택을 팔게. 그때 종구 안의 녹전댁이 시모 분예에게 급히 사롄다. 어맵요. 강세 그 사람이 다 보아서 종택을 팔락하디더 웃자마 좋니껴. 내 이 불쌍놈을 당장 요절내고 말기다. 벌떡 일어난 분예 눈빛이 성난 암사자 같다. 녹전댁 부축을 받으며 사랑방으로 들어선 그네는 다짜고짜 강쇠 멱살을 잡고 내쏜다. 이놈아, 이 늑대 같은 놈아. 나를 이래 맹글어 놓고 뭔 염치로 왔노? 우리 집이 망해야 원이 풀리겠나? 빈대도 낯짝은 있다 카더라.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돈 좀에 있다고 종택가장 넘봐? 오늘 니캉 내캉 같이 죽자. 분을 못 이긴 분예는 강쇠 손목을 물어뜯었다. 몸집은 작아도 당차기가 이를 데 없는 분예다. 이를 아는 강쇠는 이번에도 꽁무니가 빠져라 가버리고 분예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푸념한다. 병이 덧난 분예는 며칠 뒤 숨을 거둔다. 한방눈이 검게 내리는 이른 새벽, 그녀 나이 50 중반이었다. 분예가 숨을 거둔 그날, 강쇠는 진종일 술만 마시다가 자정 무렵 급사했다. 사람들은 분예가 강쇠를 데려갔다고 했다. 분예가 죽고 한 달쯤 뒤 종구 동생뻘 먼 촌 일가부치 동구가 문상을 왔다. 동구가 영전에 분향 묵배하고 마주 앉자 종구는 인사말을 하다 말고 팔자 타령을 한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팔자 탓이야. 씨바지로 태어난 것도 종손에 멍에를 쓴 것도 재산을 털어먹은 것도 아편쟁이가 된 것도 팔자 때문이지. 지난 일이 후회되는지 종구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형님, 아편만 끊으면 일어섭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이 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구 너 고등학생이 어른 같구나. 뜬모를 냉소를 입가에 흘린 종구는 갑자기 그답지 않은 말을 한다. 나는 이제 죽은 몸이야. 나야 죽어도 싸지만 한 가지 걱정이 돼. 이대로 죽으면 종택 지킬 놈이 없다는 거지. 종손 노릇을 나몰라라 하던 그가 뒷일을 걱정하다니. 동구는 놀란 기색으로 눈만 껌뻑였다. 종구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어젯밤 꿈에 아버님이 나타났어. 다짜고짜 종구 이놈! 아직도 후사가 없어 고얀 놈! 하시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가위가 눌리고 말았지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군. 종구는 말을 끊었다가 있는다. 오죽했으면 꿈에 나오셨겠나. 원을 풀어드려야겠는데 자신이 없어. 형님,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뭔데? 종은 씨를 퍼뜨리도록 운명지어져 있잖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라는 건데 연어가 죽기 전에 모천을 찾는 것도 이 섭리를 쫓는 거랍니다. 너 날 가르치는 거야? 종구가 나무라듯 소리쳤다. 형님은 가능하십니다. 젊으니까요. 형님 섭리를 따르세요. 가능? 자식 싱겁기는. 종구는 수긍하는 투였다. 섭리를 따르라? 너 나를 떠미는구나. 종구 목소리가 갑자기 누워 있었다. 형님, 대를 잇는 것은 생명을 잇는 거잖아요. 육신은 사라져도 생명은 남죠. 이 생명은 대를 이어 진화한답니다. 형님이 진화하는 거죠. 자식 제법이네. 종구는 돌연 입담 걸게 나온다. 그래, 죽기 전에 씨 하나 퍼뜨려 봐야겠다. 사내가 씨도 못 남기고 죽어서는 안 되지. 명색이 종손인데. 쑥스러운 듯 종구는 히하고 멋쩍게 웃었다. 그것도 잠시. 이어진 뒷말은 결연하다 못해 비장하다. 동구 네 말이 옳아.
뼈에 가죽만 남았어도 나는 아직 가능해. 음울하게 그늘졌던 종구 눈동자가 갑자기 야릇한 욕망으로 불타오른다. 지는 해가 마지막으로 쏟아내는 광채 같았다. 죽음이 임박하면 그렇게도 변할 수 있는지 벌써 불이 지피는 모양이었다. 자식 제법이네. 종구는 돌연 입담 걸게 나온다. 그래, 죽기 전에 씨 하나 퍼뜨려 봐야겠다. 사내가 씨도 못 남기고 죽어서는 안 되지. 명색이 종손인데. 쑥스러운 듯 종구는 히하고 멋쩍게 웃었다. 그것도 잠시. 이어진 뒷말은 결연하다 못해 비장하다. 동구 네 말이 옳아. 뼈에 가죽만 남았어도 나는 아직 가능해. 음울하게 그늘졌던 종구 눈동자가 갑자기 야릇한 욕망으로 불타오른다. 지는 해가 마지막으로 쏟아내는 광채 같았다. 죽음이 임박하면 그렇게도 변할 수 있는지 벌써 불이 지피는 모양이었다. 종구가 씨를 심던 밤, 안에 녹전댁이 꿈을 꾸었다. 자글거리는 물비늘이 잎새처럼 나붓대는 집 앞 개천가에서다. 거기서 빨래하는 녹전댁 앞으로 발그레 혼인색을 띤 연어떼들이 몰려들었다. 신기하게 여기며 옷가지를 함지에 담는데 한 놈이 황금빛 꼬리를 탁 치며 녹전댁 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녹전댁이 급히 일어서는 바람에 툭 떨어진 놈은 구불구불 힘없이 떠내려갔다. 거반 죽은 채였다. 소스라쳐 잠을 깬 녹전댁은 흉몽인지 길몽인지 종잡을 수 없어 이튿날 용녀를 찾아갔다. 대몽이여, 분맹 아들이여, 씨가 싹이 텄어. 꿈풀이도 해보고 점괘도 뽑아본 용녀는 한마디 덧댄다. 남편 명이 다 됐어. 채비하고 있어. 병든 남편이 갑작스레 덮친 까닭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용녀 말을 듣고 보니 그 뜻이 더없이 숭고해 보였다. 녹전댁은 아랫배에 손을 얹고 뱃속 아이의 생명이 곧 남편의 생명이라는 생각을 했다. 분맹 아들이여, 씨가 싹을 텄어. 용녀 말을 되새긴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짓다가 갑자기 정색한다. 남편의 명이 다 되었다는 말이 생각나서다. 녹전댁이 비실대는 남편 종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작은 시모 분예의 유언 때문인지 모른다. 대가 끊어질까 애가 탄 분예는 때만 되면 천지보살 용녀를 찾아가 치성을 드렸다. 반지까지 복채로 바치며 신령에게도 빌고 천신에게도 빌고 지신에게도 빌었다. 자기네 집 대청마루에 모신 성주님께도, 셋방 실홍에 모신 삼신 할멈께도, 부뚜막 살강에 모신 조왕님께도, 안방 단지에 모신 조상님께도 씨 하나 점지해달라고 때마다 빌었다. 치성이 통했던 것일까? 종구가 덮칠 때 작은 시모 분예의 유언이 녹전댁 귓전을 때린다. 용기를 낸 녹전댁은 허우적거리는 남편을 지그시 끌어당겼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아들을 원하는 사투같이 느껴져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 힘을 다한 종구는 전신을 떨며 신음하고 늘어졌다. 기진한 그는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어느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까맣게 탄 아편 꽁초를 입에 문 채였다. 39의 서러운 나이. 죽어가는 종구 귓속 멀리서 아내의 말이 꿈결인 듯 들려온다. 보살이 카대요. 지가 아들을 뵀다고요. 보살이 아들 이름도 지어줬어요. 연우라고요. 연우가 조상님 제사도 지내고 종택도 지킬 까네. 배안이 가시소. 종구는 알아듣고 속으로 중얼댄다. 나도 씨를 심었어. 부모님 원도 풀어드리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
부엉이가 한겨울 깊은 밤을 울고 있었다. 네, 지금까지 김호진 작가님의 단편소설 씨를 감상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자,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